테슬라가 엔솔에 4680 배터리 주문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 8월 양산에서 9월에서 11월로 미뤄지는 소식들이 들려왔었어요. 결국에는 12월 달에 양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문을 받았다는 얘기고 제품 들어가고 준비해달라, 공급해달라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NF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12월 달부터 충북 오창 공장에서 그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렇게 되면 오창 공장에서 시험 생산하다가 이제 양산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것이고 테슬라가 10월부터는 엔솔 4680 배터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한 영업부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공매도에 관한 이슈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불법 공매도, 무채 공매도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서 많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무채 공매도 이제 시스템도 마련하고 법규도 좀 마련한 상황인데 공매도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특히 무기한 공매도 그리고 무차입, 무제한 요 세 가지인데 이제 앞으로 요 세 가지들이 상당히 제한이 된다라는 그게 포인트고요. 요거로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최근에 이제 발생한 뉴스를 요걸 좀 얘기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래 선물 매매하다가 과다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신한투자증권의 ETF 유동사 LP가 이제 본인의 목적과 다른 선물 매매를 하면서 1,300억대에 달하는 이상 달하는 이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ETF 유동성 공급자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래 선물매를 통해서 과대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것은 이제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서 손실을 발생한 사실을 감췄다는 거죠. 이게 이제 8월 2일부터 이제 발생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10월 달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밝혀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이로 인해서 과거에 불법 공매도 LP 주도로 인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지난해 연말에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시 의혹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를 주도한 LP 신한투자증권은 불법 공매도를 주도한 LP라는 의혹이 계속 지소되는 상황에서 이런 게 공교롭게도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그렇게 혐의 없으면 좀 나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ETF LP가 무채 공매도라든가 수익 목적으로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이 이제 계속 발생을 했었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2차 전지 종목들 떨어질 때 신한투자 창구에서 이제 자꾸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이제 불법 공매도 세력의 창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죠.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딱히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혹인 것뿐이고 일단은 12월 달에 금감원 점검 결과에서는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서는 이제 차입을 확정된 물량 범위에서만 공매도를 해서 무채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무채 공매도가 발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상 이게 이제 이거는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번 사건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전부터도 LP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좀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요게 이제 신한투자증권 회사 소개 홈페이지 가면은 내용이 있는데요. 금융사고 발생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제 발생한 건인데 여기 금융사고의 사유 및 경유 내용을 보면은 ETF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래 선물 매매로 과다 손실 발생 및 허위 수역 거래가 등록된 사실을 발견해서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제가 옆에 이제 차트를 띄워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1,300억에 대해서는 추정치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변동이 나타날 거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이게 8월 1일입니다. 요때부터입니다. 요때 장래 선물 매매가 발생했고 그 다음날 블랙 먼데이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0월 10일 날 밝혀졌던 것인데 이게 지금 변동성이 되게 크게 일어났단 말이죠.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로 인해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매매를 더 하다가 이제 손실을 더 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거의 2달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게 좀 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이거 뭘 갖다 매매했을까? 장래 선물이면은 이게 지수 갖다 한 것 같지는 않고 종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종목을 했을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신한투자증권이 내부 통제 실패와 시장 신뢰 훼손 문제 직면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이제 시사저널 2에서 나오고 이 관련 뉴스가 지금 공중파에서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지금 전수조사 26개 증권사 지금 파산 상품이라든가 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지금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LP가 불법 공매도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제 시장 의구심이 더 키우게 됐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 통제 문제가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 쪽에 다시 이제 시장에서 도마오르게 됐고, 결과적으로 LP가 정상적인 그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차단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이고요. 지난해 말에도 이제 직원 또 횡령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신한투자에서 내부 통제 실패뿐만 아니라 그 투자자의 신뢰 문제에 직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뉴스 계속 반복돼요. 그 LP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 교란 행위가 있지 않았냐라고 계속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제대로 돼야 되겠고, 만약에 블랙먼데이가 없었으면은 이게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실제로 증시 급락이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번 사태로 LP가 유동성 공급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LP가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을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이전 거는 이제 지금 와서 뒤져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그러면은 목적에서 LP 목적 벗어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끔 그리고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LP가 시장 교량 행위가 없다고 계속 했던 것들이 그런 주장이 사실상 신뢰의 금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더 큰 거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거를 감췄다는 겁니다. 손실을 감추기 위해서 스왑거를 그 등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손실이 발생했으면 바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를 지금 2달 동안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해당 부서의 그 일부 실무자가 LP 업무하는 무관에게 보유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장내 선물 매매를 하다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급변동 장소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매하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날 하루에 코스피가 10%, 코스닥이 12% 급락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엄청 컸거든요. 이게 좀 대응을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7배입니다. 현물 7배짜리라서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대응을 못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전문가들은 좀 다소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물 델타, 그 델타만으로 1,000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지금 현 시스템 상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방향을 잡은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상방이든 하방이든 간에 한쪽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매매하다가 이제 블랙먼데이 사태에 말려 들어가지고 손실이 이제 크게 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해당 건을 스왑했지라고 하면서 허위 보고한 후에 손실을 복구하면서 포지션을 계속 잡다가 손실이 더 커진 거죠. 급반등, 하방 위아래 급반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통 증권사가 맡은 그 ETF LP는 포지션 중립 포지션을 잡고선 스스로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그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인해서 정상에서 벗어난 손실을 발생하게 되면은 트레이더들이나 그 해당 부서는 즉각 정지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그렇지 않았다는 게 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아마 뭐 조사가 뭐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서 보여지고, 요거랑 별도로 운용사와 증권사 간의 주식 대여 담합 의혹이 이제 그 뉴스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 10월 4일자인데, 운용사들이 ETF로 보유한 주식을 헐값으로 대여해서 증권사와 운용사들의 담합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산 운용사와 주관사 간의 주식 대여 그 수수료가 개인들한테 주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얘기고, 그 운용사가 그 ETF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에 싼 값을 빌려주는 대신 증권사가 운용사 ETF를 매수해주는 형태로 좀 담합이 있다라고 제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상반기 자산 운용사들의 주식 대여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연수수료가 0.028%인데 0.1도 안 되죠. 0.028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증권사 주식 대여금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수료는 1.25라서 운용사의 77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77배 더 싸게 운용사들이 ETF가 증권사에다 주식을 대여를 해줬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만큼 싼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자산 운용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평균 0.028 수수료로 빌려줬는데,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 주식 대여 수수료가 0.16이니까 큰 거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타깃이 되는 종목들의 수수료 차이가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자산 운용사들의 그 대여 수수료가 0.035인데 증권사 평균 수수료는 1.31이었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대여 수수료는 운용사보다 지금 66배 높았고요. 포스코덱스는 199배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지금 자산 운용사들이 싸게 더 그 공매도 금지 구간에 자기는 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 주체한테 싸게 수수료를 싸게 해서 지금 대여를 해줬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이자율에 주식을 빌려올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공매도를 뜰 수 있었던 것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은 펀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실상 헐값에 좀 대여를 한 것이고요. 운용사와 증권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대여 수수료를 받게 되면은 해당 ETF의 자산에 수수료만큼 금액이 반영돼 가지고 그게 투자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운용사와 증권사 간에 ETF에 대한 그 담합이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얘기하는 그 기사가 나온 거고, 신규 ETF 상장을 위해서는 최소 70억 이상 판매를 해야 되는데 주식 주문 또는 주식 대여 수수료를 싸게 해주는 대신에 증권사가 LP로 참여해서 신규 ETF를 또 이제 매수해 주면서 서로 상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의혹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한편에서는 이제 반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주식 갖고 있으면은 이자가 나오는 거 아니니까 싸게라도 해주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ETF가 LP 이동성 공급자라든가 시장 조성자들의 이제 불법 공매도가 있지 않냐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좀 나타났다는 거고요. 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고 딱 전증짓기는 어렵지만은 자꾸 의혹이 생기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세력의 가장 이제 큰 무기가 무기한, 무제한, 무채 공매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기한 그 공매도 제한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그 대차 거래를 할 때 그 상환 기간에 대해서 여기는 그 관련 이제 그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 3개월 단위, 만기가 이제 3개월 단위입니다. 11월부터 그 시장 조성자와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들은 그 공매도를 위해서 대차 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대차 거래하는 경우에 90일 단위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을 하더라도 1년 안에는 대차 거래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이게 시행된다고 지난 9월 23일에 그게 지금 발표가 됐고요. 9월 23일이 그때 저 발표를 하고선 2차적인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가 주로 많은 종목들, 우리 코너에서도 한번 말씀 좀 전에만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급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날이고, 9월 2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 그 목적 대차 거래의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까지 된 거라서 이제 앞으로 시스템과 법적 근거가 같이 둘 다 마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협회도 그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중개 시에 상환 기간을 제한하는 모범 규정도 지금 개정을 마쳤고요. 중개 그 서비스 제공 그 증권사도 이제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한 공매도는 앞으로 이제 이게 어려울 건데, 이거 이해를 좀 더 하면은 결국 이거 그 만기는 대차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그 공매도 포지션을 바로 상환할 건 아닙니다. 11월 달 가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뭐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이전에 공매도 그 대차를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 11월 달 이후에 만기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이 규정을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기 3개월이고 그때부터 최장 1년 그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11월부터 대차를 새롭게 받는 것들은 다 90일 단위로 상환 기간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고, 연장해도 최장 이제 12개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골드만삭스가 에코프로브에 뭐 5년 가까이 공매도 포지션 유지하는 거, 이런 일을 앞으로 못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상환을 하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1월 1일 되면은 공매도 그전에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만기가, 공매도 포지션 자체가 만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차가 만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대차를 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만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게 무기한으로 계속 이제 연장을 할 수 있었는데 11월 달 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첫 만기가 딱 도달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3개월. 그 다음에 다시 그게 최장 1년까지 이렇게 이제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 공매도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탁원과 그 증권 금융이 9월 말까지, 이거 사실 개발 거의 다 된 걸로 아는데, 그 대차 거래 목적별 상환 기간 구분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개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 이제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기를 위한 테스트도 진행을 한 상태고, 이게 뭐냐면 공매도 목적에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때 여기다 이제 그 목적을 이제 기입을 하는 겁니다. 최장 그러면서 이제 12월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그 공매도가 어떤 목적인지 여부를 입력하는 그런 메뉴를 신설을 할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그 기존 시스템에는 목적을 따로 기입하는 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매도 이외에 다른 목적의 물량까지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매도 목적으로 차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물량까지 가져오는 그런 사례도 지금 실제로 발생했었고,
그리고 이 때문에 앞서 불법 공매도를 한 일부 기관이 실시간 도중 공매도용 대차 잔고를 제자리로 관리 못해서 실수로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여기다 그 목적을 딱 넣기 때문에 내가 공매도 목적으로 가져온 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하기는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제한 공매도도 좀 그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차익 공매도는 이렇게 주로 지금 금융 당국이 하고자 하는 게 그 무차익 공매도 그 방지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9월 25일에 금감원이 그 무차익 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토막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공매도 잔고라든가 차입, 대여, 입고, 반환 그리고 담보 제공 등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러니까 기관이라든가 의견들이 그 불법 공매도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무차익 공매도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문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내용 검은색으로 된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그 글로벌 IB에서 실시간 차입 가능 수량을 확인한 후에 차입 가능 수량 한도 내에서 시장 주문을 제출을 했는데 여기 체결된 만큼만 차입을 확정해서 비용을 최소화한 거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뭐 만주를 차입을 했으면 만주에 대해서 차입에 대한 이자를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매를 쳤는데 실제로 그 거래된 거는 뭐 1,000주만 됐다. 그러면은 1,000주만 그 차입을 한 걸로 기록을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주식을 실제로 차입하지 않아도 차입 계약을 확정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체결한 그때 불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독립 거래별 그 잔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단이 회사 전체 차원에서도 각각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대여한 주식에 대한 반환 매도 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이런 무차익 공매도 자체를 못하게 하고 결제 불이행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앞으로는 기관에서도 이걸 다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렇게 되면 무차익 공매도의 한 90%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무기한, 무제한, 무차익 공매도가 상당히 지금 제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제도 자체는 좀 개선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내부 통제 및 기관의 그 잔고 시스템 가이드라인도 좀 얘기를 해서 크게 두 가지고요. 그 내부 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그 이제 업무 분담이라든가 그 공매도 전반 거래 통제 부서 및 감사 지정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 규칙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그 거래 승인 절차 도입, 그리고 내부 통제 정기 점검, 그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공매도 매매 업무랑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그런 공매도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라든가 불법 주문이 이제 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체 잔고 정보라든가 순 보유 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규칙도 다 마련해야 돼요. 이런 불법적인 주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또 검증하고 데이터 내용, 승인 내용도 앞으로 보관해야 되고, 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이제 잔고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통제하는 쪽을 구축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무차익 공매도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작을 방지를 금지해요. 자동적으로 산출해야 되지만 이거를 손으로 수기를 할 수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된 내용이 이래요. 무차익 공매도 방지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기관, 거래소, 기관법인 증권사별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환 기간은 이제 앞으로는 90일에서 최종 12개월, 그리고 담보 비율은 105% 이상인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처벌과 제재도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도 올리고 징역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가 되고, 금융거래, 임원 서민 제한, 이제 계좌지급 정기 등이 이제 이런 거 도입이 되면서 무차익 공매도에서 일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무차익 공매도라든가 불법 공매도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은 제도가 있었지만은 처벌이 안 돼서 이게 처벌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걸 자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처벌도 강화가 돼서 실제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그 공매도 내부 통제 및 기관의 잔고 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한 거에 대한 그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걸렸을 때는 이게 이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불법 공매에 대한 그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그 자본시장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물택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그 법을 위반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좀 부과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 기간 이거를 어기거나
아니 목적을 기입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도 무채 공매도 방지 조건과 동일하게 1억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가 대상이 되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부당 이득액의 이제 3배에서 5배에서 4배에서 6배로 상향을 했고요. 불법 공매도에도 이제 불공정 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 처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이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엄해졌고요. 그리고 행정수단도 다양해진 게 그 최대 5년간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과 재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이제 들어가서, 요게 이제 시스템도 잘 만들고 이제 그 해당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잘 통과가 돼서 이것도 관리만 잘하면은 앞으로 이제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 빠지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아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닌데 왜 공매도를 제한하는지를 금지시키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공매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공매도 그 제도 그 관련 이제 자본시장법의 어떤 미비로 인해서 이 안에서 이제 불법 공매도들이 자꾸 일어나고 실제로 그게 적발이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무차익 공매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법 공매도들이 이행하는 것들을 앞으로 방지하고 그런 방지하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서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요. 그냥 공매도 자체만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불법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앞으로도 그런 불법 공매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투자자들은 지난해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막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한 것 중에 그런 불법 공매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해당 주요 2차 전지 종목들의 공매도 포지션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나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무채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기대를 혹시 이거 세계 국제지수 편입 때문에 이걸 때문에 좀 서두르지 않을까라도 기대를 좀 해봤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기대 이상으로 지금 공매도 제도 그 방지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또 관련 제도도 빠르게 만들었고요. 지난 10월 9일에 FTS 러셀 하반기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의 국고채가 세계 국제지수 편입이 됐거든요. 굉장히 큰 뉴스고, 그리고 이제 그 웹비라고 하는데 이게 그 세계 국제지수 이게 여기 이제 한국 비중이 2.2%고, 그럼 실제로 내년 11월부터 분기 단위로 1년에 걸쳐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좀 일정 부분 선반영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B의 추정 자금이 최대한 3조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거 3조 달러죠.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그 유입될 자금이 대략 560억 달러에서 670억 달러니까 최대한 89조 정도 되는 금액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 그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안정되고 투자자들의 저변과 확대와 그리고 외환수급, 특히 외환수급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의 안정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국고채 발행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를 외피 추정 자금이 들어와서 국채를 사주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 시장의 수급과 금리가 안정에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한전채가 대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거의 싹 쓸어갔어요. 시장의 그 유동성을.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튀어 올라가고 높은 금리에도 자금 조달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졌었고, 해외 공공 비중이 높은 특히 이제 그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변이 확대될 예정이고, 또 외환 수급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국고채 투자를 위해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환 시장의 수급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외화 자금 시장에서 상당히 숨통을 트이는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이게 증시로도 연결이 앞으로는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비 편입으로 인해서 그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고, 그 향후에 그 정부의 재정 운영과 외환 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요게 지금 세계 국제지수 편입이라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부가 이제 무채 공매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FTS 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하면서 그 FTS로부터 그 관찰 대상국 지정에서 있다라고 좀 경고를 좀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9일에 FTS의 그 러셀의 그 관찰 대상국 지정에 대한 위기가 있었거든요. 15년 만에 혹시라도 이제 선진 시장에서 강등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걸 모면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를 지금 전면 재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해야 된다는 숙제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만약 한국 증시가 선진 지수에서 빠져버리게 되면은 여기 추정하는 그 홍콩과 유럽계 자금들의 자금 이탈이 상당히 있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지정됐었으면은 시장이 좀 급락할 뻔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에도 공매도 금지 방치, 그 공매도 금지를 유지할 경우에도 그 한국 증시가 그 선진 시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한번 서한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FTS로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만 이제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은 거는 정부가 지금 공매도 그 제도를 개선해서 내년 3월 말에 시행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 의미라서 볼 수 있겠고, 실제로 러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 금융위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앞으로 이제 주고 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3월 31일에 공매도가 제기되는 이유, 이거 우리도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이잖아요. 예, 3월 31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 것도 있지만은 다름은 아니라 그 FTS 러셀의 다운 정례 시장 분류 시점이 내년 4월 8일입니다. 이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1일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0월 4일 기준으로 그 코스피 코스닥 쪽의 그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순위를 좀 보면은 뭐 포스코피체, LG에너솔루션 두 종목이 많고요. 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그리고 LNF, SKC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포스코피체는 유독 좀 공매도 비중이 높습니다. 금액도 많지만은 그 LG에너솔루션도 6천억이 넘지만 공매도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은 0.66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높은 게 유독 포스코피체이 높아요. 그리고 LNF가 높아서 양극재 종목들은 대체로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공매도 잔고가 압도적으로 많죠. 보시면 HLB, 알테오젠도 있지만 에코프로 BM은 7,364억, 에코프로가 4,884억 정도 돼서 비중도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도 4%가 넘습니다. 에코프로 HN까지 그 2.3%, 그 10월 4일 기준으로 에코프로 그룹 쪽의 세 종목, 코스닥에 있는 세 종목만 합쳐도 거의 1조 3천억이 넘죠. 3천억이 훨씬 넘죠. 거의 4천억 가까이 되죠. 근데 엔캠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순위 있지만 공매도 비중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2차전지 섹터의 공매도 많은 종목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피체, LG에너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NF, SKC,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 게 요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가 이제 가장 많고, 포스코피체,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NF, 에코프로 HN, NK 요 순인데, 여기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이제 높은 것들을 보면 2% 넘는 것만 제가 별도로 표시했고요. 그게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체,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HN,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와 양극재 두 종목이에요.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 예선이 완전히 되고 불법 공매도가 방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원래 그런 수급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밑줄 쳐놓은 거는 9월 26일에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이 올라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조정 받을 때 공매도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셨다가 이제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 잔고 많은데, 특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그 120%까지 이제 초과 청약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급감했어요. 이게 거의 1,700억까지 한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11억까지 지금 급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 급반등 나온 게 쇼크오버가 상당히 이루어진 걸로 좀 보여지고, 나머지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체 요 세 종목이죠. 요 세 종목과 포스코홀딩스까지, 에코프로 그룹주 2개, 포스코 그룹주 2개, 이 네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어떻게 이제 쇼크오버링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국내 시장의 반등을 하려 그러면 달러의 환율, 요겠지, NK 트레이딩 청산 우려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달러에는 환율이 지금 149까지 엔화 약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NK 트레이드 우려는 상당히 벗어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금투세였습니다.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가 확정이 돼야 된다. 폐지가 확정돼야 된다 말았는데, 여지껏 오늘이 이제 보궐선거 날이에요. 오늘 8시까지인데 여지껏 지금 야당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리스크 이런 것들도 발생했고, 뭐 세금에 관세에 가는 것들도 있고, 간만에 이제 그 반도체 종목도 급락해서 그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뭐 이세 종목도 최근에 조정 받는 것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국내 시장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그 근본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금투세가 폐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사전투표일 날 가능성이 얘기했지만 또 물 건너갔고, 또 이제 보궐선거 전에 결론 낼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이후에 하겠다, 10월달 이후에 하겠다고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모르겠으면 이렇게까지 끌어야 될 이유가 뭘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영향이 커요. 그리고 근데 특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보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에서 끌고 가는 종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인데 2차 전지 섹터라든가 반도체 쪽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 둘이 같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국세청 국세청장이 내년 시행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좀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시행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자꾸만 결론 안 내고 끌어버리니까 자신감 있게 시장에 자금 배팅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미 대선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개세임이 최근에 다시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특히 경합지회에서 해리스를 쓰리는 그런 예상 나오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 전국 단위 투표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전국 단위 지지율보다도 결국에는 여기는 다 한 주를 이기면 다 통째로 다 의석을 가져온 선거인단을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경합주에서 누가 이제 앞서는 얘기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위주로 그런 여론조사들이 좀 올라오는 게 나와서 다시 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다만 트럼프가 하더라도 그렇게 공언했던 연비 규제라든가 맨데이트라고 표현했던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 위에 상위 EPA 일정 이런 것들이 쉽게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16개 주에서 연비 규제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손대는 순간 다 소송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그렇게 건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막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연비 규제에 의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대규모 벌금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 죽어요. 그 벌금 때문에 크게 지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트럼프가 연비 규제를 완화해 주길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전기차 신차들이 유럽도 그렇고 북미 시장에서 쏟아지는 이유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언급 한번 했던 건데,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이제 아침에 주가가 딱 움직이면 요 ECUM 비즈라는 곳에서 기사가 항상 나요. 근데 뭐라고 나면은 에코프로 BM 장초반 주가 약세 이러면서 초전대세 관련주 상승, 초전대세 관련주 하락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이 계속 묶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걸 매일같이 올라오길래 그 ECNBJ 김하성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오늘도 올라왔어요.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자꾸 초전대체랑 같이 묶어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초전대체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테마주 아니면 작전주 실체가 있다고 보지 않잖아요. 대체로 거품주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마치 거품주인 것처럼 이렇게 연상을 하도록 자꾸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기사를 보면서 혹시 이 기사의 시작이 지난해 7월 26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근데 맞았습니다. 이슈앤비즈 김한성 기자가 에코프로 주가 움직이는 기사를 쓰기 시작한 날이 실자가 2023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요게 황제주 요거예요. 황제주 에코프로 장중 150만 원 돌파후 급락세, 에코프로 BMD 급등 후 하락 롤러코스터, 이때가 시작이에요. 이때를 이제 요때부터 시작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이거 초전대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에코프로 주가 약세 이렇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보면 초전대 관련 종목 장중 하락세, 에코프로 주가 약세 이렇게. 먼저 그 초전체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초전체 관련 종목들 내용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초전체가 앞으로 갔던 것들이 이제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가고요. 초전체 관련 주 상승세 뭐 하나 이런 것 뒤로 가게 시켰어요. 이런 패턴으로 매일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좀 이걸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상당히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거든요. 요거는 그 에코프로 그 주주들은 여기 그 ECNBG 항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악의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
2차 전지 주가의 반등에 있어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섹터는 배터리 산업은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주가 반등의 모멘텀은 수주가 돼야 돼요. 그게 다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수주가 나올 때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도 에코프로비엠이 주가 급등 나올 시점이 대규모 수주를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작이 됐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수주가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로 수주 나오고 있는데 2차전 종목들이 블랙먼데이 이후에 이제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것들이 이제 바로 요겁니다. 그 테슬라가 엔솔에 4680 배터리 주문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특히 그러면서 12월 양산이 들어간다는 거였고 그동안 8월 양산에서 또 9월에서 11월로 미뤄지는 그 소식들이 들려왔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12월 달에 양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문을 받았다는 얘기고 이미 이제 그 LNF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이제 제품 들어가고 준비해달라, 공급해달라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NF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12월 때부터 그 충북 오창 공장에서 그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창 공장에서 시험 생산하다가 이제 양산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가 10월부터는 듣고 엔솔 4680 배터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물량에 대한 변동은 있겠지만은 생산 일정 확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관련 뭐 TC 스틸이라든가 뭐 사마알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등의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요게 뭐 엔캠이라든가 엔캠의 이제 전에 그 리튬이온 납품한 중앙선 소재가 좀 급등이 좀 나왔었죠. 테슬라가 일단은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직 수율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 대규모로 탑재하기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 캐즘에도 지금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인도량 확대 계획이거든요. 또 이제 내년도에 그 모델 Y의 G4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출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당장 필요하니까 그 엔소리 쪽에다가 이제 생산 4680 생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요. 또 파라솔릭도 마찬가지로 지금 4680에 대한 양산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트리거가 됐어요. 어쨌든 공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뉴스로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됐던 거는 그 벤츠 쪽의 대규모 수주 성공 얘기고요. 그 웨스트덴츠 벤츠에다가 이제 그 계열사에다가 약 그 2028년부터 11년간 그 총 50.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나왔고 현재 판가를 하게 되면은 8조에서 9조 정도라고 이제 그 DS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5조에서 6조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1기가와트 시당 대략 그 LG 에너지솔루션 그 상가를 봤을 때는 대략 한 1,100억에서 1,300억 정도로 좀 보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예전에 한 2,000억이 넘었었는데 뭐 1,300억이라고 보면은 한 6조 5천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00억이면 한 5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원통형 배터리고 그래서 그 4680이니까 이제 더 금액을 좀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적게 보는 데는 5조에서 6조, 높게 보는 쪽에서는 8조에서 9조 정도, 뭐 10조 이상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10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북미 기타 지역에서 이제 그 28년도부터 납품 예정인 만큼 이제 그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LG 엔솔의 그 북미 두 번째 단독 공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36기가와트시로 지난 4월 달에 착공이 시작이 됐고 26년도부터 본격 가동이 되는데 여기 추가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여기 지금 그 4680 시리즈를 테슬라 외에 유럽 완성차 업체한테 대규모로 공급 계획을 따놨다는 게 의미가 있고 벤츠도 북미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전기차를 팔려고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를 쓸 수 없는 거죠. 그걸 쓰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당히 이제 원통형 46 시리즈를 통해서 앞으로도 고객을 다변하는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LG 엔솔이 특히 이제 그 오창 공장에서 이제 일단은 뭐 4680 배터리 양산하고 올해 12월 때부터 이제 여기 그 납품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실제 진행이 된다 하면은 향후 이제 그 주가 관련 밸류 체인들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벤츠향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선도적 입지를 차지했다는 것들이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력에서 앞서서 그런 거예요. 기술력으로 따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공급처가 이제 그 4680 배터리 공급처가 다변화했다는 거고요. 아마 벤츠 쪽에는 4680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뭐 4595라든가 45120 뭐 이런 식으로 높이가 좀 다르게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도요타 쪽으로도 들어가는데
도요타가 그 전기차 생산 시점을 좀 약간 일부 늦추면서 납품 시기도 늦지 않냐는 우려도 있었지만은 이런 그 최근에 수주가 좀 많이 되면서 이런 의식들도 수주 잔고가 좀 급증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그 포드양 상용차 배터리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두 건이에요. 두 건인데 주가는 어제 시간에 오르고 오늘 갭 뜨고 나서 밀렸지만은 어제 이제 2시 39분 주가 좀 면접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공시는 이제 시간 장 끝나고 나왔는데 주가 먼저 반응했어요. 2시 39분부터. 그리고 1시 반쯤에 고객분들한테는 39만 원 정도 좀 자리에 있을 때 이게 LG 에너솔루션 주가 단기 바닥 온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 공시를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쯤에 이제 40선 찍고 반등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그때가 좀 단기 바닥은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두 건입니다. 두 건의 공시가 나왔고 7년부터 32년까지 75기가와트시, 그리고 이제 26년에서 2030년까지 34기가와트시에서 총 109기가와트시의 그 배터리를 공급을 할 것으로 계약이 공시가 나왔고, 생산 공장은 그 엔솔의 폴란드 보르츠와프 공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성능 3원계 파우치형으로 일단 여기는 이제 추정을 하는데, 요게 NH 주미노 에너 같은 경우는 그 고전압 미드니켈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원계 하이니켈 쪽인지 아니면 그 미드니켈 쪽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애널리스트의 얘기가 더 맞을 확률이 높겠죠, 지금 상태로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차세대 전기 상용차 이 트랜짓에 이거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109기가 뜻이니까 아까 제가 1000억에서 1100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3조에서 14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보면 더 많으면 많게 보는데 17조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최소 13조에서 한 17조까지 요 정도 안에 밴드 정도 될 것 같고, 파우치는 맞을 것 같아요. 파우치면은 여기 관련된 뭐 기업들은 이제 밸류체인은 누군지 알 것이고요. 근데 양극재가 아직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될지 LG화학이 될지 LNF 될지는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건데, 아마 포스코 퓨처엠 아니면 LG화학 뭐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LG화학이 되면은 이제 코스모히소에서 같이 혜택을 볼 것인데, 여긴 추정치 헐치지 않고 동박은 SKC랑 솔루스찬 소재가 될 거고요. 전액은 캐캠, 그 폴란드 공장 캐캠이 또 있거든요. 북미로는 못 들어가도 그 캐캠이 폴란드 공장 쪽에서 거다 지금 하고 있고, 엔캠이 한 26년도에 이제 유럽형 증설 끝나면 그때는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나머지 뭐 그 파우치 같은 경우는 물천화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알박은 뭐 사마 알미늄 이런 기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배터리 용량이 상용차기 때문에 보이면 크잖아요. 커요. 그래서 그 EV9이 배터리 용량이 99.8kWh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이 살짝 안 되는데 GV80이 아마 100 넘어갈 것 같고, 대략 용량이 70에서 130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 트렌짓 모델이. 그래서 이제 적어도 100kWh 이상은 다 들어가는 거 대형이고, 여기 보통은 이게 이제 이런 상용차에 들어가는 것들은 배터리가 좀 비싸기 마련인데, 아마 고전압 미드니켈이라서 그 하이니켈보다는 한 10에서 20% 단가 좀 낮을 거다라고 NH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향후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7월 달에 르노양 LFP 배터리 수주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포드양으로 미드니켈 수주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기존 하이니켈 받고 미드니켈도 수주하고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이제 LFP까지 해서 다양한 품목의 포트폴리오 확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가격을 합리적으로 수준을 낮추는데 이제 그렇게 비열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이제 가동률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줄여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지난해랑 올해까지 그 LG 에너솔루션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 하나 가장 큰 게 그 북미향보다도 유럽판 가동률이 급감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4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가동률이. 지난해부터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이 굉장히 덤핑으로 막 들어오면서 유럽향으로 수주가 갑자기 끊겼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엔솔 GM 쪽, 그러니까 그 엔솔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가 유럽 쪽에 수주가 갑자기 끊겼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려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유럽향으로 좀 수주가 나왔다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에는 이거 포드랑 트리기에서 합작 공장을 했던 것들은 취소가 됐는데, 대신 그 공장 대신에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지금 가동률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조치라고 좀 볼 수 있겠어서 이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LG 에너솔루션 김동명 대표가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이제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빼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그 폴란드 그 보르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하기로 했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트리기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합작 법인에서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과 또 이제 신규 추가 물량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이게 들어가서 기존에 이제 합작이 깨졌다고 해서 그 물량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다 살아 있다는 거죠. 엔솔한테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김동명 LG 에너지솔루션 그 사장이 그 포드와의 이번 계약은 그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의 높은 기술 경쟁력과 혁신적인 제품 경쟁력을 증명한 사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그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선 그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이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용차 들어가는 그만큼 프리미엄 배터리도 선호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도 높고 장기 계약도 보통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과 안정성도 다 높은 그런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고부가 시장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게 지금 그만큼 그 대형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이 트랜짓도 상당히 인기 있는 차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용차 시장 자체가, 전기 상용차 자체가 수익성이 되게 높아요. 높은데 승용차보다 더 사양 자체가 높게 요구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쉽게 다른 업계에서도 섣불리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그거를 엔솔이 계획을 따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고객의 높은 수준의 그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성능과 품질 모두 지금 갖춰서 여기 이러한 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LG 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해 오던 포드 머스탱 마하 2용 배터리를 그 미시간 공장에서 2025년 내에 생산하는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GM도 마찬가지고 포드랑도 북미 쪽에서는 아마 그 AMPC를 좀 시행을 할 것 같아요.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들은 게 GM 같은 경우는 좀 그 IRA 그 텍스 AMPC를 좀 쉐어를 해야 될 것 같고, 쉐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업체마다 다 각기 달라, 협상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다 나누는 이런 게 아니라, 뭐 지분이 나누는 게 아니라 누가 어느 정도 갑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그 협력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얼템셀 3공장 공사 중단된 게 악재가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도요타랑 같이 하게 될 건데, 엔솔이 지금 GM에 갖고 있는 지분을 다 인수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금을 도요타가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배터리는 이제 그 도요타 쪽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글로벌 자동차 전문 리서치에서 그 LMC 오토모티브라는 곳이 있는데, 유럽 전기 상용차의 경우에 연평균 36% 성장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2030년에는 유럽 그 상용차 시장 내 전기차 침투율이 50% 이상이다라고 전망했고, 오늘 그 EU에서 2035년에 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한다는 것을 고수하겠다고, 유지하겠다고 또 발표가 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 쪽에 여러 가지 호재라든가 모멘텀들이 막 계속 좀 나오고 있고, 또 이것도 중요한 뉴스 하나가 현대차와 삼성 SDI 간에 아마 이게 북미항으로 보여요. 북미항 배터리 공급 계약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확정 공시가 난 건 아니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자신문에서 나온 뉴스인데,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제네시스 GV90 여기 전기차에 삼성 SDI 각형 배터리가 탑재하기로 하고선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SK 온기 들어가기로 예상되어 있었어요. 이게 국내 최초 F 세그먼트 정도의 전기차거든요. 되게 커요. A, B, C, D, E, F까지 클수로 이렇게 가는 건데, F 세그먼트는 처음 나오는 건데, 이게 또 현대차 그룹의 2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그 EM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 eGMP 말고 그 2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 거기에 첫 적용되는 게 GV90이에요. 제네시스 GV90 이게 들어갈 것이고, SK온과 협의를 하다가 좀 각형 쪽으로 돌아선 거로 보여져요. 이게 이제 GM과의 그 동맹 관계에서 연관이 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GV90이 이제 26년 1분기 출시 목표에서 배터리는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생산이 구축에 서두르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이제 전자신문 쪽에서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양사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GM이 최근에 각종을 좀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삼성 SDI와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고 있는데, GM과 또 현대차 간에 또 동맹을 맺다 보니까 그러면 과정에서 삼성 SDI 거를 좀 쓰는 게 아닌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삼성 SDI랑 현대차 간에 유럽항 계약을 작년에 했어요. 그럼 앞으로 북미항 쪽도 계약 가능성이, 성사 가능성이 좀 있다. 공급 계약 하겠죠.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공급 계약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파우치만 하다가 각형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를 하고 4680 원터리 배터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형 배터리를 올해 충남 사사 2공장에서 생산이 구축을 했고 본격적인 양산 라인이 공급을 할 예정인데 요거는 중국 지리자동차 쪽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원통형 배터리도 개발 중이라서 상대적으로 느리지만은 26년도 정도에 양산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지리자동차와의 지금 협력적 관계, 전략적 사업 관계 협약을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스타 이런 거에 좀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제 폴스타 5에 국내에 들어온 거는 중국 CATL 거 들어가 있고 NC의 523이에요. 8천만 원밖에 되는데 너무 비싸거든요. 나도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 차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생산한 폴스타 5에는 이제 SK 온기 들어간다. SK 온기 장착하고 나서 보시고 현재로서는 살만한 전기차가 많지가 않아요. 뭐 EV3라든가 뭐 캐스퍼 일렉트릭 이런 정도고 아직은 이제 큰 돈 들여서 전기차를 막 살 단계는 아니고 내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은 차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4680 원통 배터리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4680 원통용 배터리 시대를 사실 쏘아 올렸는데 최근에 1억 번째 4680 셀 생산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수율 한 72%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한 40% 정도 수준에서 꽤 올라왔는데, 근데 이 정도 수율이 건식 공정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26년까지 건식 공정을 활용해서 이제 4680 배터리 4가지 후속 버전을 개발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좀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코드명이 NC05, 05, 05, NC20, NC30, NC5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4가지 버전인데 차량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셀 구분별로 어떤 차종이 적용될지 특성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단순히 좀 개발 옵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옵션을 나열한 수준이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사실 수율이 올라오고 이 부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식 공정을 성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음극만 건식 공정으로 대응하고 양극 공정은 아직 건식 공정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 뭐 국내 보도 되는데 하여튼 뭐 4680 배터리를 처음에 발표하고 양산하겠다 했는데 벌써 4년 지났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지껏 아직까지 이제 충분히 대량 양산할 정도 수율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이고, SK온 같은 경우도 수율 70% 팠을 때는 계속 적사났습니다. 이게 배터리로 비입해 맞으려면은 한 차 정도는 연간 50만 대 생산이 돼야 돼요. 그런 차종이 나와야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꾸 배터리 생산하는 이유가 APC 영향이 더 있을 수 있어요. APC를 받게 되면 모듈과 셀 단위당 이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LFP 같은 경우가 보조금이 되게 높아요. 원가에 비해서 보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LFP 배터리 자꾸 생산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은 자체 공급의 목적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AMPC를 받게 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고, 그리고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엔솔이 가장 지금 원가 경쟁력이 높고 가장 개발이 빠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삼성 SDI도 일단 모터바이크라든가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용으로 먼저 이제 고객 확보해가지고 25년도 초 양산할 계획이고, SK온도 아까 제가 여기 본 것처럼 이제 원통 배터리 26년도 양산 가능할 걸 정도로 좀 보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로 일단은 지금 4680 원통 배터리에 대해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쫓아가는 정도 구도이고, SK온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금양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고요. 10월 14일 날 올라왔는데, 이게 옥스퍼드 메르리카라고 금양의 ADR 요거 발행하는 거를 같이 도와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23페이지짜리 영문 자료가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인데, 특히 이제 두 번째 걸 보면은 469 배터리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당사의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체인도 KL 밸류체인을 통해 자원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여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두 번째 기술 우수성 이 부분이고요. 요거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금양의 2170 배터리랑 테슬라 4680, 금양의 469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뭐 이런 것들, 주행 거리 이런 것들 딱 비교 대상을 했고, 대체로 요 테슬라 4680 배터리보다 금양의 469의 배터리가 성능이 항목별로 뭐 어떤 건 45%, 44%, 그리고 이 정도 지금 성능이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능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빨간 선이 테슬라 4680 배터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금양의 469 배터리가 월등히 지금 크죠, 이게. 오각형이 훨씬 더 크잖아요. 성능이 훨씬 좋다는 얘기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금양 같은 경우가 97% 양극재로 건식 공정을 통해서 지금 배터리를 좀 만들기 때문에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또 이제 그 전시회에서 또 나오게 될 거고요. 국내 그 배터리사들의 고객사 중에서는 GM이 상당히 중요해요. 북미 시장에서 GM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그 전기차 캐즘 구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완성차 기업들은 뭐 하이브리드를 강화한다던가 뭐 PHEV라든가 그 플러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강조를 하는 비해서, 사실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으로 더 집중하겠다, 친환경차에 대한 생산 의지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전기차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전기차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3개 분기까지 누적 생산량이 12만 대 정도입니다. 그렇게 레코드 최대 생산량을 했고, 올해 그 연간 20만 대 생산량 목표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 그전에는 판매량을 20만 대에서 25만 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생산량 자체를 20만 대 정도는 목표치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생산한다고 해서 다 판매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20만 대에 대한 연생산 목표치를 지금 유지를 하고, 현재까지 전기차의 세계 분기의 누적 생산량이 12만 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의 그 GM의 전기차 판매 그 점유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3분기 9.8%까지 올라왔습니다. 1분기 6.5%였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라인업이 한 10개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파트너사는 LG 에너솔루션과 삼성 SDI와 이제 협력을 하고 폼팩터도 이원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파우치 각형을 둘 다 가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하이니켈 기반의 삼원계는 그 450마일 이상의 차종이 들어가고, LFP 배터리는 뭐 350마일 정도 차종에 탑재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좀 성공성은 좀 적다고 봐요. GM이 언급한 얼티엄 사용 중단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얼티엄 셀즈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티엄 셀즈가 아닌 그 EV 아키텍처 부품 등의 얼티엄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엘솔과 GM 간의 관 깨진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드 같은 경우도 라든가 다른 경쟁사들이 확실히 이제 소소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막 대안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GM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 SDI와의 관계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관련 밸류체인 소재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Q가 같이, 그러니까 엔솔과 삼성 SDI랑 같이 GM이 같이 가기 때문에 Q는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관련된 소재 부품, 그 공급망에도 이게 다 Q의 성장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봐서, GM이 어쨌든 간에 그 EV 생태계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의지를 천명한 거는 우리 전반적으로 K배터리의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장비에 관한 뉴스가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그 SNE 리서치 자료에서 나온 건데, 2035년까지 보면은 2차 전지 장비 시장이 대략 그 83조 5천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연평균 한 14% 정도 성장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23년 대비해서는 2035년에서 3.8배 정도 배터리 시장이 커질 거다. 배터리 장비 시장 규모가 그 정도로 커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터리 폼팩터별로 이쪽 성장이 좀 예상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는 장비 시장도 이만큼 이제 크게 될 건데, 여기 또 우리나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도 있고 국내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장비 쪽에서는 여전히 저는 뭐 P&T 게트 사피드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P&T 뭐 KNS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P&T 그 장비 P&T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소재 쪽은 아니라 좀 장비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P&T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캐즘 돌파 시그널이 보이는데 K배터리 호재도 올까요? 전기차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캐즘 탈출에 대한 시그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호재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호재가 지금 반영이 좀 대담한 것들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금수대 이슈가 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실적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쉬기 마련인데, 대체로 2차 전지 종목들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에 사이에서 쇼크를 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3분기 실적 시즌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항상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기술 수출이라든가 에로라든가 그 FDA 승인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막 지금 신가를 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수급으로 막 지금 붙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은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올 때는 바이오가 좀 쉬고, 그리고 바이오가 좀 올라갈 때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밀리고 이런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금투세 이슈가 확정되지 않으면은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좀 계속 보는 이유가 2차 전지 섹터에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금투세만 얘기가 막 나와도 경기를 익히고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행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가봐야 될 것 같고, 계속 강조드렸던 거죠.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오토런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같은 사이클에 2025년도에 테슬라로 비롯해서 의미 있는 잘 살만한 신규 전기차들이 대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전기차 출시 사이클도 같이 맞물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사이클이 만났을 때 우리 뭐 2차 전지 빅뱅파가 일어난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테슬라도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신작도 나옵니다. 사이버 트럭 저가형도 나오고 모델 Y 주니퍼도 나오고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나 사이클에 말려서 신차 사이클에 맞물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캐딩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 게 9월 달에 유럽 전기차 국가별 그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이제 급증을 했다는 거죠. 판매량이요. 영국이 225%, 독일 22%, 프랑스 99% 증가했습니다. 이제 유럽 주요 9개국과 합계 판매량도 전월 대비 82% 증가가 나와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 의미 있게 이렇게 판매 데이터가 나왔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뭐 이제 캐딩 극복의 시즌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유럽 시장의 데이터가 안 좋기 때문에 영향 받은 것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독일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 제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이건 공식화를 했고요. 지난해 12월 달에 독일이 그 예산 문제, 그 헌법에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전기차 보조금 중단되면서 지금 판매량이 급감했는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전기차 보조금을 제도를 추진하고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고, 독일이 지난해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 21%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었거든요. 최대 시장이 꺾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곧바로 국내 K배터리,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에 직격탄을 좀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전기차 정책이 도입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기차는 판매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판매량이 급감을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그 캐스퍼 일렉트릭과 EV 판매량이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9월 달에 테슬라 모델 Y가 793대 팔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1000대 밑으로 팔은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에만 1041대 판매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모델 Y가 전체 판매량의 58%, 올해 상반기에가 테슬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5.4% 증가 나왔는데, EV3랑 캐스퍼 일렉트릭 출시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EV3가 7월 달에 출시된 7월 달에는 모델 Y가 판매가 반토막 나왔어요. 1600대 됐고,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이 나온 8월 달에는 1215대, 그 9월 달에 이제 793대니까 1000대 밑으로 떨어진 거고요. 반면에 캐스퍼 일렉트릭은 9월 출시 2개월 만에 지금 그 1위로, 전기차 판매 1위로 올라섰고, 그래서 9월 달에 2075대, EV3가 2022대 판매가 됐죠. 모델 Y를 꺾은 이유가 그 동급 대비 뒤지 않는 상품성과, 그리고 이제 그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것이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EV3가 3천만 원대에서 어떤 그 특정 지역에서 더 싸게도 샀는데, 가격이 저렴하면서 1회 충전 시 501km를 달리게 되죠. 그리고 동급 대비에서도 주행거리도 최장인 거고, 요게 이제 그 실리콘 문자가 들어가긴 했어요. 들어갔는데 급속 충전 쪽은 빼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때 막 논란이 있었던 게, 이게 실리콘 문자 들어가냐 마냐만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급속 충전 쪽으로 하게 되면은 판가가 확 올라가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그거를 좀 막기 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차 그룹의 그 이 GMP를 사용해서 이제 실내 공간도 극대화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2천만 원대에서 그 레이 EV보다 이제 더 충전 1회 충전 시 315km 달리니까 더 길게 달릴 수 있고, 페달 오조작 방지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 동급 대비해서는 당분간은 그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을 넘는 차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팔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캐즘 돌파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 성장 일식은 둔하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되면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현대차 그 조자 공장에서 이제 완공한 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이제 10월달 이번 달부터 가동이 시작이 되는데 원래 예상보다 계획보다 6개월 앞서서 가동되는 거는 AMPC를 받기 위해서 그 한 대당 최대 $7,500 요거 받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건데 요게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9까지 같이 생산이 될 거고 연간 생산이 한 30만에서 50만 대 정도인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여기서 생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도 현대기아차 내연기관차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개조해가지고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미국 그 엘라마바주 몽고메리 공장에서도 제네시스 GV70 모델 지금 만들고 있고요. 조자주 웨스트 포인트 공장에서도 그 EV9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지금 앞으로 나오는데 다만 요게 하이브리드 차도 같이 이제 병행 생산이 될 건데 핵심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이제 LG에너솔루션이 아니라 거기 SK온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SK온도 지금 배터리 생산 준비하고 있거든요. 같이 생산하니까 그 SK온도 가동률이 그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이후엔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고 관련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SKC라든가 이런 이제 가동 밸류체인 업체들도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들어가는 전액은 거의 다 엔캠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여기 이제 그 최근에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순환 비즈니스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목표가 28년까지 매출 2배 성장 그리고 이제 NPC 제외 시 10% 중반의 EBITDA 달성 요거 좀 제시했고 ESS, 그 UAM 등의 그 전기차 사업 확대를 해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LFP, 고전환 미드니켈, 4력 시리즈 제품 등의 이제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하고 PAAS, 그 EAS 등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업 기반 확보하고 전고체, 건식 전공 등의 그 차세대 전지 그 기술 이전 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엔솔은 상당히 자신감 표명을 한 것이고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는 사과문을 발표했죠. 요걸 해서 이제 2028년까지 그 2배니까 대략 거의 7조 정도 매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이거 쭉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엔솔의 사업부가 자동차, 소형, ESS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략. 근데 이제 자동차는 그 대형 전지예요. 완성차 중에 대형 전지. 그리고 소형은 거의 다 원통형 배터리는 다 소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들어간 다 소형 전지로 들어가요. ESS는 말 그대로 ESS용이고 해서 여기 관련돼서도 지금 그 각 사업별로 소형 전지 그리고 ESS 사업, 자동차 사업별로 다 이렇게 지금 핵심 전략을 다 발표를 다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ESS 쪽에서도 굉장히 그 2028년도에 ESS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겠다고 지금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서 한 5배 성장이 이루겠다라고 좀 얘기했어서 아마 성장률은 전기차보다 ESS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성장률을 봤을 때는. 그리고 4680 같은 경우도 지금 다양한 그 차종을 적용해가지고 또 고객수도 늘리고 경쟁력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컨센서스 상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래서 4,483억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시장 예상치가 3,300억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AMPC 업체도 그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 상황이고 올해 3분기에 그 IRA AMPC 보조금을 4,483억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 177억 정도 났으니까 잘하면 되겠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판매량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은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도 가게 되면은 배터리 3사가 EMPC가 5조 받는데 거기에 한 2조 7천억, 3조 가까이 엔솔이 받거든요. 엔솔의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번 일에 실적 잘 나온 게 어쨌든 K배터리의 저점이 뭐 실적에도 주가의 저점이 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또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의 그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재개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그 11월 달에 대선에 그 트럼프가 만약에 승리하더라도 일단 IRA법 폐지가 어려워요. 불가능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고 연비 규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거를 손을 대는 순간에 이게 다 소송에 직면한 거고 또 연방 정부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대통령이 맘대로 주정부한테 막 이걸 이래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선반영되고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더라도 어떻든 뭐 그게 일시적으로는 뭐 주가에 영향이 미칠 수 있겠지만은 이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전기차 섹터 거의 2차전지 주도 섹터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웬만한 건 아무거나 사도 돼요. 시애틀이 최근에 이제 리튬광산 생산 일부 중단하면서 리튬 가격도 이제 좀 바닥을 잡히는 모습들이 배터리 가격 판가도 저점 가능성인데 다만 이제 장기로 가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동안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에서도 거의 10분의 1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야지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이 맞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보조금 없이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제가 신모델이 출시되는 이런 사이클이 25년도에 본격화가 됐고 여기에 어떤 금리 인하 속도라든가 또 이런 보조금 이런 걸 통해서 또 신차 어떻게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가 가속화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방향은 저기 지금 얼마큼이보다도 방향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올해 하반기 내년도로 가면 더 좋아, 26년도 가면 더 좋아지고 이런 그림들이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금 그 최근에 차 반등 나오고 나서 좀 쉬고 있거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2차전지뿐만 아니라 지수가 그래요. 지수가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 딱 차트 띄워놓으면은 그 8월 초에 블랙 먼데이에 급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이 변동성이 줄고 있어요. 이 지수의 진폭이 이런 식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변동성이 이제 수렴이 되고 수렴되면서 치고 가겠죠. 나중에 차트 돌려보시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가 좀 더 그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가 좀 더 강한 이유가 바이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11월 1일에 에코프로 그룹이 그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11월 8일에 그 2024 에코 프렌들리 데이를 개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기다리던 에코프로 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과 재무 목표에 대해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2차전지 전체의 어떤 그 뭐 터닝 포인트 아니면은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LNF가 그 IR을 통해서 미래 성장 전략 동력의 그 성장 전략에서 발표 좀 했거든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발표 내용이 있으니 그거는 오늘 방송에서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분량사 그 IR 자료를 좀 나왔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이동채 회장이 이제 그 상임 고문으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동채 회장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경영 보폭을 되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머지않은 시점에서 그 에코 프렌들리를 다시 하지 않겠냐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예상대로 나온 것이고 경제적 캐즘으로 인한 그 경영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 투자자들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다시 이제 향후의 방향성,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다시 발표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이제 2년 지났으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도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CNG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합병 예정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에코프로 뭐 어떻게 상장 안 했지만 상장을 했고 또 이제 또 고객사도 좀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캐파감이 27년도 77만 톤 그대로 유지될 건지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 그게 71만 톤이 그전에는 프리미엄급만 얘기를 했고요. 미드니케, LFP, 뭐 소듐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갈지. 또 이제 71만 톤 기준으로 판매 목표가 60만 톤이었고 매출 목표가 30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변화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발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가능한 거거든요. 에코프로 이런 것도 각각의 밸류에이션도 가능한데 지금 자료 갖고는 목표가 많이 나오는데 그대로 쓸 수 있냐 이런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로선. 그래서 이제 변화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기존 거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또 사업의 변화가 또 있어요. 에코프로가 이제 광산도 직접 하게 되고 니켈이라든가 리튬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도 생겨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11월 8일에 실적 발표 보고 11월 8일에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아침 9시 반부터 12시까지니까 아마 끝나고 나면은 뭐 아무튼 그 장중희 음료님도 이게 끝나고 나면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 쫙 해요.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2위 강산 기업이 리오틴토가 그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를 했는데 약 9조 원, 67억 달러의 이제 인수 계약을 했고 처음에 인수 소식이 보도된 시점보다 약 92%의 가격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인수가 됐고요. 이게 이제 그 리오틴토 그 CEO가 아카디움 리튬 인수는 그 리오틴토의 선도적인 알루미늄 및 구리 사업과 세계적인 리튬 사업을 창출한다는 장기적인 전략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했는데 사실 리오틴토가 아카디움 리튬 인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기다린 거예요.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질 때까지. 근데 이제 지금 그 바닥 시점이 왔다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리튬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리튬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예상한다고 했고, 향후 리튬 수요가 연간 10% 성장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이제 리오틴토 쪽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한 거죠. 그 리오틴토 쪽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그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 리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유망하다 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합병을 통해서 일본말 경쟁사들에 비해서 한 두 번째 높은 캐파를 가진 기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메리츠걸에서는 코멘트를 한 게, 결국에는 이 그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리튬 자원을 부여하는 업체들이 정말 매력적인 가격 수준까지 도달해서 잠재적인 인수 대상이 되었으면 시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는 글로벌 리튬 업체들의 멀티플 확대 요인이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포스코홀딩스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2년 내 연간 9만 3천 톤의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고,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장도 가능하고, 아르헨티나의 그 염호 리튬이 원가가 되게 낮아요. 그게 한때 좋을 때는 뭐 영업이익률 뭐 70% 80%까지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리튬 사업 가치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다소 인수가가 좀 비싼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리튬 가격 바닥에 근접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바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EU가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시행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실은 이 관세 가지고는 비아디도 마진이 안 남아요.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래서 테슬라, 뭐 비아디, 지리, 뭐 상하 자동차 그룹에서 뭐 비협조 그룹까지 다 이렇게 그 관세를 최대 그 35.3%니까 그러면 45.3%죠. 기본 관세 10%에. 그래서 7월, 8월 달 중국의 그 EU의 중국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하거든요. 막 9월 달, 10월 달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EU 내 공장을 세워야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중국 내에서 덤핑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덤핑 시던 것보다는 가격 경쟁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시행해놓고서 다시 협상을 좀 이래저래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은 수혜는 현대기아차가 되지 않을까 싶고,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 밸류체인 업체들도 수혜가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이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유럽 시장에 있는 완성차 기업 진출하는 완성 기업들이 이제 벤츠라든가 포드처럼 이렇게 뭐 K배터리에 대한 대규모 그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그 에너지 밀도를 처음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여러 항목이 있으면 이 항목에서는 보조금 받고 여기서는 못 받고 이렇게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에너지 밀도 기준 넘지 못하면은 아예 보조금 대상 자체 제외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LFP 배터리라든가 중국 배터리를 쓴 차들이 불리하게 되겠죠. 25년부터 이제 2028년까지 그 기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에너지 밀도가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요 기준에 맞춰서 배터리 그 전기차를 만들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여기 기준을 맞춰야만 대상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서류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면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 그리고 실무 그 면접 이렇게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거의 지금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는 차들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도태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LFP가 좀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거고, 또 여기서 보면 저온 충전 성능에 대해서 저온 주행거리 기준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LFP 약한 게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그리고 저온 상태에서 주행거리가 또 급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게 됐을 때는 LFP 배터리에 들어간 전기차가 월등히 불리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더 지켜보고 싶고, 사실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되는 게 또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것도 전기차 보조금 되게 강하게 그 밀어붙이는데, 특히 이제 중국, 미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전사적으로 좀 산업 자체를 키우려면은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지금 밀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수렴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에너지 그 변동성을 수렴하는 과정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2차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등 나온 후에 이제 조정을 지금 4일에서 5일 정도 좀 받고 있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조정의 트리거는 특히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갑자기 올라간 것들도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코멘트가 좀 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nội容도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금수대 이슈가 이제 여전히 해결 안 됐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NK 트레이드에 관한 그런 리스크는 벗어났지만 이제 아직까지 시장으로 상방으로 갈 만한 요인들이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는 대비 자체를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합주에서의 그 지지율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흑인 지지층도 해리스를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지만은,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정기 시장이 뭐 앞으로 발전 못한다 이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센티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센티적으로 분명히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좀 같이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위고비 출시됐는데, 뭐 비만 치료 관련 섹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일부는 100% 2차전지만 뭐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지만은, 일부는 다른 쪽도 조금씩은 이제 바이오 쪽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제가 좀 시장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D&D 파마텍의 IR자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비만 치료 시장부터 해서 GLP-1 시장, 그리고 이제 특수 지방 간염 치료제 시장부터 해서 분석자를 봤는데, 시장이 되게 성장률이 되게 엄청나더라고요. 뭐 연간 60%대 성장 나오는 그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웬만한 전기차 시장보다 성장률이 되게 큰 그런 치료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쪽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반영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됐을 때 그렇게 말하는 어딘 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